자, 이번 시간에 계속 논의에 들을 주제는 계약법 강론, 매매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매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매매 법적 성질부터 논의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낙성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상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일단 의사의 합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낙성계약이다. 즉 현실적 급부를 요하지 않는다. 비교해서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급부가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 쌍무계약이다라고 해서 파생되는 주제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때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채무자 해제할 수 없는 케이스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항변이 있게 되면 이때는 설령 상대방은 어떻다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파생됐던 주제가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에서 지금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자신의 채무인 대금 지급을 거절했을 때 매도인은 해제할 수 없다. 거기서 나왔던 주제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 더 있던 것이 바로 자동채권을 해서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해서 채무 이행을 거절했을 때 법원에서는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등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논리 구조가 되죠. 그래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후발적 불능에 이르게 되면은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죠.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이 이득은 어떻다?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또는 매수인의 이행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도 똑같은 논리 구조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상대방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 소유권 이전 기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던 특약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게 이제 소실 등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서 세이브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 후발적 불능이 발생을 했을 때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수용당하거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실되거나 또는 이제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시험 지문에서 예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 이행을 면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반대급여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대신 이미 받았던 계약금이 있다면 그 반대급여는 토해내야 된다. 한편 매수인의 경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게 이제 소위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유상계약에 관련된 몇 가지의 조항, 이 것들은 나중에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런 개념들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한 문제로서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약정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민법상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약이 있다면,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매매 비용에 관한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 좀 이따 지문 보시겠지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는 것은 계약서의 작성 비용, 또는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가리켜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될 것이고, 지금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돼 있어서 저당권을 말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저당권의 말소 비용은 매매 비용이 아니라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소유권 이전기를 가져갈 비용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누가 매수인이 지불할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 설정을 한번 얘기했었죠. 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한 것이니까 부담을 하게 된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자 등이 어떻다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과실수취권 가끔 사령 문제에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을이 이 문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면 매수인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혹시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받지 않더라도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해서 이런 경우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세입자 병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월세 5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했을 때, 자, 갑이 을에게 이 지금 임차인을 같이 떠안아서 이 X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설령 이전기 넘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누구 이 매수 임차인이 내야 될 월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자, 매수인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과실수취권. 매매대금 완납이 있게 되면 어떻다?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한두 개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동일 기한의 추정 대금 지급 장소는 나오더라도 답이 안 되는 주제. 자, 매매 당사자 한쪽에 의무 이행에 대해서 기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따로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 계약 내용에 특약이 없다라면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 또 하나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해서 이 정도가 가장 기초적인 매매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 교재 이제 225페이지 가면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우리 지상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지상권이나 매자 전세권도 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문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매매 정의가 뭐냐면 금전 외 재산권하고요. 금전 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부르게 된다. 이때 금전 외 재산권의 범죄는 소유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또 경우에 따라서 저당권 이런 것들도 다 바로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다만 지역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지역권만의 매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게 해약금, 계약금 계약에서 파생되는 해약금 이런 조항은 임대차 그리고 교환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이런 해약금에 관한 조항도 매매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고 따라서 어떻다? 임대차 교환에도 준용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세 번째 박스예요.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분담한다 해서 자, 일단은 매매
매매 비용 자체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분담한다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측량 비용하고요 계약서 작성 비용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지만은 소유권 이전기를 넘어가는 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이고요. 즉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안 될 것이고 또 혹시 이 문제 목적물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됐으면 이 담보권의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질문 한번 좀 오래전에 나왔었고요.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분해서 부담하게 되나 큰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지금 226페이지 3번 지문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고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자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해서 어렵게 볼 거 없고요. 자 과실 수익권이 넘어가게 되는 시기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과실 수익권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권리 자체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과실 수익권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관련 기출문제 30회 때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자 X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매수인 자 매수인 을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아직 자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때 왜 안 주냐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조금 이제 독특했던 문제가 되고 의미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서 일단 오른편 구성했고요. 자, 지금 먼저 인도를 받고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다. 뭐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겠죠.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매도인이 지금 저당권을 말소를 못하고 있다. 돈을 못 갚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다. 이자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큰 의미 없고요. 이런 질문들 낯설게 느껴지고요. 3번 질문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자 지금 매수인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 매도인도 다 서로 채무 이행을 다 서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자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이자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독특했어요. 1번, 2번, 3번까지 그동안 잘 안 냈던 특이했던 지문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여도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실수익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과실수익권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바로 바로 과실수익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매매대금 완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매매대금 완제가 있을 때 그때 매수인에게 과실수익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5번을 이렇게 갑을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독특했어요. 지금 답이 될 만한 주제는 5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지문인데 유일하게 그동안 시험에서 다루어져 왔던 주제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과실수익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요거는 이제 30대 문제 좀 독특했던 문제 유형이고
자,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계약금 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지금 이제 문제 분석을 하면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문제, 일곱 문제에서 아마 지금 30회 때 하나를 제외하고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것이 계약금 계약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해서 자, 두 가지 요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또 얘는 요물 계약이다. 해서 우리가 요물 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낙성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거. 낙성 계약이 뭐가 있었어?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낙성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는요, 계약서 안 써도 청약과 승낙이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그 자체로 성립을 하게 된다. 그에 비해서 이 계약금 계약은 소위 요물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교부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여기서 계약금 계약을 갈 때는 항상 주의하실 게 계약금 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뭐 물건을 사 그럴 때 3,000원짜리 뭐 음료를 하나 산다 하십시다. 자, 이거 3,000원에 살게요. 라고 했을 때, 편의점 직원이 3,000원에 사세요. 라고 해서 3,000원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지. 이때 그냥 매매 계약 성립하는 것이고,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급부도 바로 이루어지니까. 대신, 그때 계약금을 걸고 이러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의하실 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항상 계약금 계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부동산 할 때는 현실, 관행적으로 항상 한 10% 정도의 계약금을 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은 계약금 계약하고요, 매매 계약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돼. 자, 우리 매매 계약은 앞에서 낙성 계약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 매도인의 청약, 그 다음에 매수인의 승낙 두 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그 계약은 그 자체로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다만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건 있었다. 청약의 유인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1억에 집 세 채 이런 식의 내용들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떻다? 청약이 될 수 없고 자, 그 사겠다는 사람이 1억 들고 가서 집 세 채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매도인의 자, 매도 청약과 매수인의 매수 승낙이라는 것이 일치하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떻다?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계약금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계약금 계약은 이거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자,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뼈대야. 뒤에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지 해약금연, 계약 해제 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야. 계약금에 만약에 1억에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서 계약금을 500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되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다시요. 계약금 계약은 뭐가 된다? 요물 계약. 현실적 급부가 이루어져야 되다. 그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일 까다롭던 문제가 이거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때 계약금 계약 자체는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해약금연 계약 해제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 약정은 해제할 수 있지만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해제할 수 없다. 해서 자, 뼈대를 이렇게 가셔야 돼. 중심축이 되는 게 뭐가 되고 매매 계약이 될 것이고 서브로 가게 되는 것이 뭐가 된다? 계약금 약정, 그 다음에 계약금 약정에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가 되면 이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그대로 다 성립하는 데 비해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약정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부라고 하는 거, 계약금의 교부까지 이루어지면 이때 어떻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나가리가 되거나 해제를 할 수 있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 보통 계약금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자, 계약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해제라고 하는 거. 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일반 당사자가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자, 채무를 불이행한 자의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이때는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첫 번째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파트 되겠고요. 두 번째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나가리가 되더라도 주된 계약에는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고 나가리가 되게 되면 다 이 뒤에 있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도 같이 나가리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주된 계약, 종된 계약에서 자 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나가리. 근데 이미 본 것처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계약금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 각 한 문제짜리야. 그래서 바로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현실적 급부가 100% 이루어져야죠. 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은요,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입니다. 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뭐냐면 약속의 증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약속의 증표 해서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위약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버리고 가셔야 돼. 자, 우리 계약금 계약 파트에서는 딱 하나 버릴 것이 위약금, 운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나가리 시켜야 된다. 자, 이 얘기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 기억하실 만한 게 있죠. 29회 때가 나왔었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 교재 기준 178페이지 가서 또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가면 저당권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178페이지 가면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저당권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주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원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이자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위약금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이자는 위약금은 뭐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얼마로 하기로 한다. 또는 이제 위약금 약속을 변제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을 얼마로 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당권으로 보장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주가 될 테고 그 외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실질적으로 경매 과정에서 제일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런 게 있겠고 그 외 지연배상금 1년분의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보셨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올게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보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주, 원본, 이자, 위약금 여기까지는 기본 계약이 한 내용이 될 테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최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금액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외 1년분의 지연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한 내용이 되게 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한두 번 받으시면 금방 또 외울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지금 증약금 얘기까지 살펴보세요. 227페이지 증약금. 그러면서 위약금 운운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버려야 된다. 위약금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이건 버려야 된다. 시험 지문 보실 때 위약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버리고 가야 된다고요. 계약금 계약에서 공부하는 것 대비해서 이해되는 난이도에 비해서 영향가 없는 게 위약금이야. 이 위약금 얘기는 제일 어렵게 구성할 때 나오는 쟁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인즉슨 이 얘기와 관련되어 있죠. 해서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이한 계약 해제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계약 해제 문제 우리가 주로 앞에서 논의했던 것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만약에 아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자신은 채무를 이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원상 회복의 문제. 원상 회복할 때 기본적으로 다 이자도 쳐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금이 다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그때 이제 파생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있었죠. 바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어떤 법률행위가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이거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되게 되면 이때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해석을 해서 이때는 뭐라 했어요? 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해석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나중에 후발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었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됐던 것이고, 여기서 파생됐던 문제가 원상 회복 과정에서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 지급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묶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논의 삼았던 게 부당 이득의 반환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논의했어요. 다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이자 지급할 것,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논의하게 될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얘기했지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로 퉁쳐버린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가 되는 개념,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1억짜리 물건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1억짜리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그리고 실제 계약금 1,000만 원 교부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집에 가서 나머지 쏴드릴게요. 우선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500이니까 500 보낼게요 라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안이다. 아직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요물 계약이라고 해서 현실적 급부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계약금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될 게, 배제 특약.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하기로 하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약금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우리 해약금연 계약 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매도인은 배액상환하고 매수인은 뭘 한다? 바로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형태로 해약금연 계약 해제가 이루어질 텐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계약을 교부할 때 계약금 계약이랑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바로 해약금연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더 이상 해약금연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즉, 이걸 거하게 얘기하면 이행의 착수 전이었을 때만 어떻다? 이때 해약금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23회 때 나왔던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잔금을 준비한 매수인이 등기소 동행 요청을 했다. 이것을 이제 이행의 착수로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겠고, 그때
일하는 사람이 대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진 않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화해가지고 자 오늘 대금 넣을 테니까 등기소 가서 등기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 이것도 우리 판례에서는 이행의 착수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행의 착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단순화시키면요. 이게 이제 좀 오래전 문제라서 배제하게 되면 세 가지 이슈. 계약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다? 해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없고요. 배제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계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중도금 지급하면 어떻다?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 현실에 있어서 되게 많이 문제가 되죠.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졌는데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던 시절에 문제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자,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사고 팔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계약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2달 후에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넘겨받기로 했던 사안이 되게 될 것인데 이 사이에 집값이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은 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다 해제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집값이 폭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거꾸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도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개업소에서 제일 피곤한 게 이런 경우죠. 집값 보통 뜰 때가 많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매도인이 갑자기 안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약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지금 이제 중개업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 매수인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왜 지금 해약금은 나 계약 해제하려고 마음의 준비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좌번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중개업자도 미쳐버립니다. 왜? 이게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중개보수를 받는 게 제일 핵심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이 계약이 빠그러져 버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당연히 존속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거의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어떻게든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매수인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알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매수인한테 뭘 하라고 하면 돼? 매도인한테 계좌를 알려주면서 빨리 일부러 입금해버려라. 그러면 어떻다?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더 이상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중도금이라는 게 그런 식이잖아요. 5월 15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5월 15일이 안 됐는데 매도인이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매수인이 탈탈 털어서 중도금 입금을 해버리면,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입금을 해버리면 어떻다? 이제 더 이상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직접 매수인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입금하라고. 그래야지 어떻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논리 구조 잡겠습니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 일단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해야만이 어떻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이고요. 배제 특약 없어야 되고요. 이행의 착수, 즉 중도금의 지급 전이었을 때만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해서 배제 특약 얘기는 아예 처음 계약 체결할 때 문제니까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겠고, 주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매도인이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해버리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통화가 돼버리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주로 여기 쟁점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뼈대 보셨고요. 행사 방법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교부했던 매수인의 경우 포기하면 해약금은 계약 해제 가능하고요. 계약금을 받았던 매도인의 경우 배액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다?
바로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매수인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버틴다. 그럼 이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요. 그냥 매수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계약 전화를 해서 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바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얘기만 하더라도 어떻다?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좌번호를 몰라서 입금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꼭 공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자, 해제 의사표시 있으면 충분히 어떻다?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해서 그냥 이 법을 좀 알면 골치가 아픈 거야. 제일 깝깝한 노릇이 내가 개공인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매도인이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약금융 계약 해제를 하고자 한다. 해약금융 계약 해제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이제 매수인이 뽀르륵 가갖고 개공한테 전화하겠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해서 그때 이제 설명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녹음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 요즘엔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요.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빨리 입금을 해버리면 어떻다? 자, 이행의 착수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매도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충분한 의사표시했다는 것만 입증이 되게 되면 어떻다? 해약금융 계약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굳이 그 돈을 공탁하지 않더라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약금융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이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 자체가 다 소멸하게 된다. 원래 이제 앞에서 채무 불이행했다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저런 게 문제가 됐었죠. 바로 원상회복 문제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됐는데 해약금융 계약 해제는 이걸로 퉁치는 겁니다. 더 이상 원상회복이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요거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30회 때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애가 진짜 특이한 애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지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그렇게 한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야. 해서 계약금 전액이 지불이 돼야지 어떻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지 뭐도 가능하다. 해약금융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사안에 있어서는 소위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융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게 대충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계약금 계약 성립 자체가 바로 해약금 해약의 전제 요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해서 전부가 급부가 이루어져야 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3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주제와 같죠. 자, 두 번째 박스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협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 2번 지문이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가볼까요? 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행의 착수 여부 문장이 좀 어려운데 가보겠습니다.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어떻다?
바로 이행의 착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 전에는 뭘 할 수 있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례형이라 좀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기본적으로 자 중도금 지급되면 어떻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중도금 지급 전에는 나머지는 어떤 요건을 갖추든 간에 당연히 어떻다? 착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약금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X토지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바로 매매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군구청장한테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도 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됩니다. 다시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뭐가 있게 되면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어떻다?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데 비해서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에 대한 의한 허가 처분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가야지 어떻다? 이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매도인은 뭐가 됐어요? 이행의 착수 전임은 또 어떻다? 바로 매수인은 마찬가지지만 이행의 착수 전임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때는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길게 보니까 어려운데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행의 착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 와서 뭐가 됐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의 착수 전, 중도금의 지급 전이면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를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을이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을 한 사안이다. 그래서 둘이서 손 잡고 가서 이제 드디어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어떻다?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서 이행의 착수 전,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뭘 할 수 있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죠. 이행의 착수 당연히 아니죠. 이행의 착수는 그저 사실 외울 게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중도금 지급 전에는 어떻다?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한손에 시켜야 돼. 이행의 착수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기억하실 게 중도금의 지급 전이면 어떻다? 이 중도금의 지급 전이면 해약금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겨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이다. 그러면 아직은 이행의 착수 전이니까 당연히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3번 질문,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겁나 길게 써놨는데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말고는 이행의 착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이행의 착수는 뭐라고 써요?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걸 이행의 착수.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른 사정, 중도금이 지급했단 말이 없기 때문에 해약금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질문.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가서 핵심 질문. 계약금 포기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의 문제, 그때 이자 지급 문제 지겹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갈 텐데 해약금연 계약 해제의 경우 이
계약금, 이 금액을 가지고 모든 걸 퉁치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해약금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해서 228페이지도 관련 기출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0페이지 출제가 됐었구나. 그래서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기억번 오른편이죠. 기억번. 그럼 이제 일단 밑을 쭉 봐야 돼. 기억 들어간 거 꽝이다. 4번 하나만 나가리고 1번, 2번, 3번, 5번 중에 있네요. 니은번 보니까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끄트머리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자,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 니은번도 옳은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22회 때가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재가 8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가니까 요것도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하겠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실제 계좌번호, 계좌를 폐쇄하거나 등등 해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해약금형 계약 해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전체를 다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2번 문제부터 정형화된 문제 패턴, 사례형 문제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그의 X 가옥을 을에게 1억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돼 있어. 뒤에 위약금 다 버리는 거야. 해서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가격 1억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1,000만 원에 이렇게 계약금 계약까지 자 완성이 됐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완성이 됐다고 위약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한 2번인가 위약금 얘기가 나오는데 다의 아예 사이드 쟁점이니까 그걸 읽지 말라고 지금 몇 개 외우는 것도 겁나 힘들어요. 그래서 1번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갑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요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오른편에 들어겠죠? 자 계약금 계약은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할 것. 2번 갑을이 자 이행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른편. 3번 질문이요. 자, 을이 잔금을 주입해서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로 볼 수 없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23회 때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행의 착수는 우리가 외우실 때 중도금 지급 요거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만 아주 오래전에 자 매수인이 자 대금 지급을 약속을 하면서 등기소에 가자 오늘 등기 넘기고 대금 지급받자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이행의 착수라고 우리 판례에서 해석하는데 별로 안 중요해. 이 지문 뒤지게 공부해서 24회 때 25회 때 26회 때 27회 때 28회 때 29회 때 30회 때 안 나왔어요. 7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요건 아주 특이한 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4번으로 뽑았었고요. 이행의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해서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약금 해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3번 문제 5번 볼 거 없어요. 위약금 얘기 나와 있는데 신경 끄실 것 하여튼 위약금 얘기는 나가리 시키자고 그랬어요. 위약금 얘기는 아예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봐봐요. 5번 해설 더럽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지금 몇 개 되는 거 달달달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2014년 5월 1일 날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날 계약금을 그리고 지금 2개월 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틀린 것은 해서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 틀렸죠?
계약금이 실제 교부가 이루어져야지 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답 되게 쉽게 뽑았어요.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아까 해약금이라는 게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지금 이제 배액상환 이 얘기와 연계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 자체는 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 대금을 이행기에 이르도록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뭘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 오른편.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더 이상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어떻다? 더 이상 해약금면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날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을은 이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해약금 해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매매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하고요. 해약금 해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봐야겠습니다. 답은 겁나 쉬웠었죠. 해서 계약금 계약은 뭐가 된다? 요물 계약. 넘어가서 4번 문제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다. 이미 계약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지금 4번 문제 보고 있어요. 해서 교재 230페이지. 자, 1번 질문. 갑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아까 이제 위약금은 무조건 버리자고 그랬었고요. 오른편인데 의미였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오른편.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중도금의 지급이 있게 되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해약금의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약금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세 가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을 때, 배제 특약이 없을 때, 이행의 착수선일 때 바로 해약금면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고 5번 문제 가볼까요? 자, 보니까 지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을의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자체에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2번요.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는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라 일단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달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거 안 하고 아예 뭘 할 수 있다. 바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약을 유지시키면서 손해배상 또는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큰 쟁점은 안 될 거예요. 그다음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라고 했었고요. 매매 계약이 나가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3천만 원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해서 아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위약금은 중요치 않다고 그랬었고요.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미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어떻다? 더 이상 해약금은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